여보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8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연의 끝자락이라는 걸. 8년 동안 멈춰있던 전화가 왜 다시 울리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디선가 듣고 계실 여러분,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 10시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공기계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충전기 위에서 그 폰은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면 보호기도 없이 배경화면에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5세 강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리면 끊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8년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번호는 원래 아내가 쓰던 번호였습니다. 8년 전 아내는 그 건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렸어요. 대피하던 중 연기 속에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윤희는 뒤이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세상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태수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는 것. 해지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승계했습니다. 매달 요금을 내면서 아무도 쓰지 않는 번호를 유지했죠. 그리고 매일 밤 10시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듣다가 끊는 게 전부지만 태수에게는 그게 유일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언젠가는 여보세요 하고 받을 것처럼.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거실에서 벨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태수는 손을 멈췄어요. 자기가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였죠. 태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기계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그 번호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겁에 질린 목소리. 누구야? 거기 어디야? 삼촌이 쓰러졌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눈을 안 뜬다고. 엄마가 이 번호 외우라고 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 번호를. 잠깐만,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있어? 준서요. 저 8살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태수는 다른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연결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밖에 뭐가 보여? 창문으로 봐봐. 빨간 간판이요. 글자는 잘 안 보여요. 또 뭐 있어? 차 지나가는 소리 들려? 네. 큰 도로 같아요. 근데 세차장 있어요. 문 닫힌 세차장. 준서야, 혹시 벽에 뭐 붙어 있어? 종이 같은 거. 재개발. 구산동 재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태수는 119에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폐업한 세차장, 빨간 간판, 대로변 구산동 재개발 구역. 30년 넘게 현장을 뛰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면서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죠.
구산동 재개발 쪽 폐업 세차장 아는 데 있어? 경비실 딸린 곳. 답이 금방 왔습니다. 세차장 2군데 있는데 큰 도로 붙은 건 북쪽 현장이다. 경비실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태수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지금 갈게. 전화 끊지 마. 네. 근데 삼촌이 안 일어나요. 아저씨 빨리 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8년 만에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 누군가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는 것. 무섭고 위험할 때 여기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것. 태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았을 겁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그 밤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작고 연약한 숨소리. 괜찮아, 준서야. 아저씨가 금방 갈게.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던 말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무렵 태수의 차가 폐업한 세차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북쪽 현장이 맞았어요. 119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부지 안쪽 경비실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도착 직전에 통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서 구급대원 하나가 태수를 막아섰죠.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전화.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경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가 놓인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아이 옷가지가 접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학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담요를 덮은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었죠. 삼촌. 그 순간 경비실 안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들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죠. 삼촌, 일어나, 삼촌.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뛰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장면들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런데 태수의 얼굴을 보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전화 아저씨? 그래, 아저씨가 왔어. 아이는 한 발짝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전화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태수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죠. 잘했어, 준서야, 전화 잘했어. 구급대원들이 종기를 싣는 사이 경찰차도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가 위치를 알려줬고 119에 신고하면서 직접 찾아왔다고. 경찰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 보호자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삼촌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경찰은 경비실 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 2개, 아이 옷가지, 학습지,
작은 냄비와 버너. 누가 봐도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를 이런 데서 키웠다고요? 경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폐업한 세차장 경비실에서 숨어 지내는 남자.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죠. 일단 아이는 보호시설로. 잠깐만요.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엄마요? 엄마가 누군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 번호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닿았는지, 왜 하필 위험한 순간 이 번호를 떠올렸는지, 그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서가 태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경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계 전까지 태수가 옆에 있어주는 걸 허락했어요. 병원 측도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게 낫다고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을 통해 박종길의 상태를 전해들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그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혹시 강태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라고 합니다. 준서 외삼촌이에요. 지방 출장 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공손하게 건넸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박종길 씨 치료비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 책임감 있는 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호자였어요. 정호가 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그런데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호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듯 몸이 굳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죠.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박종길 씨는 제 누나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셨어요. 준서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낸 건 10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측 실종 신고 이력이 많네요. 정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태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정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은 잡혀 있었지만 몸은 미세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경찰이 서류 확인을 마치고 말했어요. 법적 보호자 확인됐으니 일단 임시 인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인 전까지는 정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아이가 이렇게 쉽게 넘겨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라는 말 앞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태수에게 다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네. 태수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준서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정호와 아이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정한 외삼촌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데 태수는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호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던 그 표정.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낯을 가리는 걸까요?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리고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죠.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호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태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게 뭐였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나타났고 절차대로 인계됐고 자신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종길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길은 침대에 누운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태수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50대 초반, 마른 체격, 거칠어진 손. 지방 현장을 전전하며 몸이 망가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정호 말대로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사람일까요? 태수는 경비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아이 옷까지, 펼쳐진 학습지. 그건 납치범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정성껏 돌본 흔적이었죠. 그리고 준서가 울부짖던 목소리. 삼촌, 일어나 삼촌. 그 목소리엔 공포보다 매달림이 더 짙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종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종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종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죠.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어요. 누구? 강태수입니다. 어젯밤 준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 준서는요? 준서 어디 있어요? 종길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잡아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무사해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종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비실 안을 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옷까지, 학습지까지, 납치범이 사는 곳 같진 않더군요. 종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가 삼촌 일어나라며 울더군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종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외삼촌이라는 분이 왔어요. 윤정호 씨, 지금 그 사람이랑 있습니다. 그 순간 종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종길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종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윤희가 그랬어요. 윤희요? 준서 엄마요. 제 친구였어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준서를 절대 정우한테 맡기지 말라고.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종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정우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고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자꾸 숨겼어요. 그리고 준서는요. 정우 집에 갈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윤희는 준서를 정우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본 것밖에. 그래서 10개월 동안 네, 도망쳤어요. 경찰한테 가면 다시 정우한테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 옳은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길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몸도 이 모양이고 경찰한테 잡혀갈 거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었죠. 윤희가 선생님 번호를 준서한테 외우게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앞에서 직접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준서한테 몇 번이고 따라 외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희, 준서의 엄마. 그 사람이 아내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번호를 아이에게 남겼다는 것.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8년 전 아내의 죽음과 어젯밤 걸려온 전화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길이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누군지, 윤희가 왜 그 번호를 남겼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윤희가 믿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아들한테 남긴 번호예요. 종길의 눈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신도 몰랐죠.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빛 속에 멈춰 섰습니다. 8년 전 아내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 걸려온 전화. 그 사이를 잇는 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윤희는 왜 정우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수는 주머니에서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내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태수는 준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살려고 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고 멈추다 다시 누르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공기계만 바라봤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건
이제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라 준서에게 닿으려는 전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종길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종길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동 은닉 혐의는 있었지만 학대나 위해 정황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종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참작됐죠. 종길이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 유품이에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언젠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상자는 작았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접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태수는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 출산 직후의 모습.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기가 준서였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윤희. 태수는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 안내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그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내장을 든 손이 흔들려서 한참 동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아내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장을 8년 동안 간직했어요. 태수는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힘이 빠진 필체. 준서야. 정말 위험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는 메모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그 빚을 8년 동안 안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죽기 전 아들에게 그 사람의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그리고 작은 쪽지.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 서울소방서 구조대. 8년 전 아내 장례식장에서 윤희에게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 번호가 아내가 쓰던 번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태수가 직접 적어준 거였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 아내는 연기 속에서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죽었습니다. 윤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자신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태수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번호를 간직했어요. 연락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함께. 그러다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아들에게 그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그 번호. 아내에게 닿지 못해 허공에 울리던 그 신호음. 그게 8년 뒤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내의 죽음이 그냥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아들을 태수에게 맡긴 거였어요. 태수는 출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공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울고 싶어도 일단 뛰어야 하고, 무서워도 일단 들어가야 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했어요. 준서건으로 상담을 요청했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 상황이 걱정돼서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신고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연락한 거니까요. 하지만 태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발견된 아이. 10개월간 숨어 지낸 정황. 친모의 유언처럼 남긴 부탁.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연락이 끊긴 상태. 혹시 아이와 직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날 밤 전화로요.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외삼촌이 데려간 뒤로는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이요.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문자나 통화 내역, 아니면 아이 본인 진술이라도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사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그냥 넘겨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관도 이미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태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종길이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오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던 것.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던 것. 준서를 정호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 정호는 정말 준서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준서를 통해 챙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때 종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는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전했어요. 종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제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윤희 직장 동료 한 명은 찾아보셔야 해요. 누구 말입니까? 김수진 씨요. 윤희가 아팠을 때도 병문 안 왔고 끝까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아는 게 더 있을 겁니다. 종길이 알려준 식당으로 태수는 곧장 향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윤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죠. 윤희 얘기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애 떠날 때 장례식도 못 갔어요. 정호 씨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해서. 정호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가 한 번 그랬어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근데 그게 뺏긴 것 같다고. 뺏겼다고요? 화재 이후에 정호 씨가 병원비랑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가져왔대요.
윤희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디에 찍으라고 짚어주는 데만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희 명의 대출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경찰에 가라고. 근데 윤희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준서 아빠도 없는데 정호밖에 없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서 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윤희가 죽기 전에 맡겨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정호 씨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윤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비밀번호는 준서 생일이에요. 예전에 직접 들었어요. 문자랑 통화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함에 정호와의 대화가 남아있었어요. 누나 서류 좀 써줘. 사업 자금 필요해. 이번만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왜 전화 안 받아? 피하지 마. 준서 데리고 갈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마지막 문자.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서는 결국 내가 맡게 돼. 법적으로도 내가 제일 가깝잖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자의 날짜는 윤희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을 아이와 권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도. 태수는 문자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하나씩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자 기록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가 천천히 읽어줬어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중요한 정황 자료입니다. 바로 경찰과 공유하겠습니다. 준서는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 분리 검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요. 빠르면 내일 중 현장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준서를 정호에게서 떼어놓는 일, 그리고 종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하는 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수는 문자 화면이 잘 찍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호가 긴급 구속됐습니다. 재산 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였어요. 문자 기록과 금융 자료가 겹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준서가 긴급 분리됐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어요. 아이 상태는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아저씨 어딨냐고 물었대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가도 됩니까? 아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시설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그네가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태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태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아저씨.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그래, 왔어. 다시 안 가?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품으로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안도하는 떨림이었죠.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참 뒤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준서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친인척 중에 적합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긴급 임시 보호자로 신청하시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65세, 혼자 사는 퇴직 소방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을 안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상담사가 돌아가고 태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졌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8년 전 아내는 연기 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망설일 시간 같은 건 없었겠죠. 그냥 아이가 위험하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을 거예요. 태수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던 거죠. 태수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준비하고 가정 방문 일정 잡겠습니다. 며칠 뒤 적격 심사와 가정 방문을 마쳤어요. 짧은 시설 적응 기간이 끝나고 주말 외박 형태의 임시 동행이 먼저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준서는 태수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아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여기서 살아. 아저씨 혼자? 응, 혼자였어. 이제까지는. 준서가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둘이지. 밤이 깊어갔어요. 준서는 태수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지켜줄 거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태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공기계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충전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준서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간 매일 밤 허공에 울리던 신호음. 그게 오늘 밤 이 작은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전화기에서 어느 날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지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했던 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분. 오늘 한 통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